생명과학, 생명현상의 특성과 기본 물질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소주제 1, 수소결합과 물의 형성, 그리고 탄소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물 분자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물 분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산소 원자의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을 화학식으로 H2O라고 표현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공유 결합이라는 것은 아마 화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들 사이에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한쪽에서 전자를 하나 주면 다른 쪽에서 전자를 하나 주는 식으로 이렇게 전자쌍을 만들 수 있도록 각각 전자를 하나씩 공유하여 이루어지는 결합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공유 결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유 결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결과적으로 생성된 분자가 전하적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전자가 분포되어 있을 때를 우리는 비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요. 자, 반면에 우리가 오늘 그 특성을 알아볼 물 분자의 경우에는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해서 아래의 그림처럼 공유 결합을 했으나, 그러니까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으나 원래 분자를 이루기 위해서 합쳐졌던 두 개의 원자 사이에 기본적인 전자의 분포의 차이가 커서 이렇게 한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한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되는 경우를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지금 산소의 경우에 가운데 있고 양쪽에 수소 두 개가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하는 공유 결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산소가 갖고 있는 최외곽 전자가 6개였으니까 그 중에 나머지 이제 4개의 전자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산소 부분은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수소 쪽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를 약하게 띠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제 구조식으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자의 구조가 아니라 두 개의 수소가 살짝 일정한 각도로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물 분자들은 물 분자와 다시 물 분자 사이에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의 결합은 이제 수소 결합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극성 공유 결합을 한 H와 O가 또 H2와 O가 각각 물 분자 하나씩을 이룰 때 각각의 분자들이 다시 만나게 되면 하나의 물 분자와 하나의 물 분자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소 결합이 형성되어서 물 분자들끼리는 수소 결합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수소 결합이란 서로 다른 물 분자의 반대 전하를 띤 원자 간의 친화력으로 인해 생기는 매우 약한 결합입니다만 앞으로 살펴볼 물이 갖는 특별한 성질들이 있는데 그 성질들은 바로 이 두 가지의 결합에서 기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앞선 슬라이드에서 배우셨던 물 분자를 구성할 때 수소와 산소 사이에 이루었던 극성 공유 결합과 그 다음에 생성된 물 분자들 사이에 수소 결합, 이 두 가지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특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 분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 분자들끼리 서로 뭉치는 현상, 그것을 응집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물 분자들이 다른 표면이나 다른 부분과 물질과 서로 부착하는 것을 흡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식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두 개의 물 분자가 있는데 서로 간에 꼭 잡은 손, 이 부분은 바로 응집이라고 말하는 커히션이라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다른 물질들과 결합하는 잡은 손, 이 부분은 어디션이라 그래서 흡착이라는 표현으로 부릅니다. 자, 그리고 주로 물 분자가 다른 분자랑 이렇게 흡착이 일어날 때는 흡착하는 분자 자체도 독특한 성격을 갖게 되는데 대부분 극성 분자이거나 아니면 전하를 띤, 뭐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 같은 전하를 띤 분자다라는 것이 바로 주로 흡착하는 물체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 분자의 응집과 흡착을 생명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식물의 증산작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식물의 증산작용은 식물의 잎의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심겨져 있는 굉장히 키 큰 나무가 있고요. 이 나무의 이제 뿌리로부터 흡수된 이제 물들이 지금 줄기 그리고 줄기 쭉 거슬러서 잎까지 가서 만약에 꼭대기에 있는 어떤 잎이라고 하면 그 잎의 기공을 통해 가지고 물 분자가 나가는 과정인데 자 아시겠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나무도 중력장에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력장에서 중력을 거슬러서 어떻게 물이 상승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자 지금 보시면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식물 전체로 이제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물이 지나는 관다발인 물관에서 물 분자들끼리 서로 달라붙는 응집력하고 그 다음에 물 분자가 물관의 세포벽하고 달라붙는 흡착력하고 이렇게 서로 붙는 힘들이 중력을 거슬러서 조금씩 조금씩 위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증산작용이 일어나서 물 분자가 이제 열린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때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비게 된 이 공간을 계속 응집력과 부착력에 의해서 연결된 일종의 하나의 물기둥과 같은 물 분자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 빈 공간을 순차적으로 메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거쳐 잎으로 물이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굉장히 거시적인 현상이지만 실제적으로 실물체 몸에서 이 현상을 일으키는 힘은 물 분자들의 응집력과 흡착력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힘입니다. 또한 우리가 물 분자의 응집과 흡착을 볼 수 있는 건 바로 다른 예들도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물 위를 걸어 다니는 소금쟁이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물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금쟁이가 이렇게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을까 하고 여기 물 표면하고 발이 닿는 부분을 봤더니 이렇게 발이 닿는 물의 표면 부분에서 물 분자들 사이에, 즉 표면을 이루는 물 분자들 사이에 응집이 강하게 일어나서 일종의 하나의 어떤 막을 형성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나뭇잎에 맺혀 있는 물방울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 물방울을 갖다가 이제 어떤 물 분자들의 배열로 되어 있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뭉쳐 있는데 역시나 공기랑 노출되어 있는 표면 부분에서 있는 물 분자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수소 결합에 의해서 응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매질인 거죠. 물하고 다른 매질인 공기와 접하는 그 물의 표면 부분에서 인접한 물 분자들 사이에 수소 결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은 높은 표면 장력을 가진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물에 의해서
온도 조절을 하는 부분을 생명현상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물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이 있기 때문에 물은 효과적인 열의 저장소가 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즉, 저장소라는 것은 무언가를 담고 있는 공간이니까 물속에 많은 열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비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물은 이제 비열과 기화열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같은 양의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다른 물질에 비해서 온도 변화가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매질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객체는 상대적으로 주변 온도의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자, 또한 기화열이 높다는 말은 대부분 물은 이제 저희가 지구상의 실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기본 폼이라고 하면 그것이 수증기라고 하는 기체 형태로 바뀔 때 그 기화열이 높기 때문에 이 말은 물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을 끊거나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열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다른 물질들, 예를 들어서 물과 뭐 에탄올, 그 다음에 철, 알루미늄, 그 다음에 납 이런 것 물질들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에도 지금 보시면 물의 이제 비열은 이제 1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물질들은 모두 1보다 이렇게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이 열을 효과적으로 저장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이제 비열과 기열이 높아서 온도 변화가 적기 때문에 생기는 생명체에 있어서의 이점은 뭐냐면 바로 온도 변화라고 하는 그런 자극, 외부의 변화에 대한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에 있어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환경은 많은 생명체가 살기에 좋은 환경이고 또 생물의 체온 유지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우리가 열이 난다던가 아니면 저온이 된다던가 하는 것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생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체온을 유지할 때 우리 몸속에 있는 다양한 물질 대사를 구성하는 화학 반응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고 또한 이 화학 반응을 유지시켜주는 많은 효소들이 또 적정한 온도에서 활성을 갖기 때문에 생물들은 각각의 살아가는 환경에서 최적의 체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사람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몸의 3분의 2 정도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분이 물이 차지하다 보니까 체온 유지에 굉장히 유리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물 분자의 또 다른 특성의 예는 바로 뭐냐면요. 고체인 얼음이 액체인 물에 뜨는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 뜬다라는 표현은 사실 저희가 밀도를 비교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매질에 띄웠을 때, 그러니까 집어 넣었을 때 뜨느냐 가라앉느냐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그 물질들의 밀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음하고 물 두 개를 이제 섞는데, 자, 액체인 물에다가 얼음을 넣으면 얼음이 뜨게 되겠죠. 자, 뜨니까 고체 상태인 얼음이 액체 상태인 물보다 밀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되는가를 살펴볼게요. 자, 일반적인 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액체 상태의 물 같은 경우에는 물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이 계속적으로 생성되고 끊어져서 안정적인 결정 구조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공간에 빽빽하게 많은 물 분자들이 채워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를 띠게 됩니다. 반면에 얼음 상태로 이제 고체화될 때는 분자들의 유동성, 즉 움직임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이들은 어떤 위치에서 자리를 잡는데 각각의 물 분자들이 주변의 4개의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을 형성하고 그 결합을 형성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입체적인 패턴을 만들게 되는데 지금 눈으로 보셔서도 알겠지만 이 수소 결합이 견고하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나름의 거리두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부피의 공간 안에서는 물에 비해서 얼음이 훨씬 성기게 물 분자가 분포를 하는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밀도 면에서는 단위 부피당 더 적은 수의 물 분자가 존재하니까 더 밀도가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물은 이제 생명의 용매가 되는데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물이 다양한 용질들을 녹이는 용매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에 녹인 굉장히 많은 이제 물질들, 용액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가장 우리가 흔하게 쓸 수 있는 용매 중 하나가 바로 물이죠. 근데 물에 녹였을 때 잘 녹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물은 아까 물 분자들 간의 수소 결합으로 연결돼 있고 또 물 분자 자체가 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물질이다 보니까 주로 물에 잘 녹는 것들은 이온성 물질이나 비이온성이라 하더라도 극성인 물질이 잘 녹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화합물을 녹였을 때 이온화가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물에 잘 녹고요. 그 예로는 뭐 소금 같은 게 있겠죠. NaCl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 설탕도 물에 꽤 잘 녹죠. 설탕물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탕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극성을 띤 물질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면에 이온성이나 극성을 갖는 단백질들도 물에 꽤 잘 녹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면 단백질 중에서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효소인데요. 자, 이 라이소자임 효소는 우리의 눈물이나 침에 들어 있어서 그런 점막이나 표피에 있는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라이소자임 같은 경우에도 물에 되게 잘 녹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침이나 아니면 눈물 이런 데 녹아서 살균 작용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탄소 결합을 얘기하면서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탄소, 카본을 바탕으로 한 화합물로 되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는 탄소 기반 물질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틴, 단백질, 뉴크레이크 애시드, 핵산, 패티 애시드, 지방산, 그리고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 같은 그 모든 물질들은 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물질들 총칭해서 유기물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런 유기물을 연구하는 학문을 보통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 중심에 항상 탄소가 이렇게 중요하게 설게 됐을까? 자, 그럼 탄소 자체의 특성을 한번 화학적으로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일단 탄소가 이렇게 많은 유기물들을 만드는 어떤 가장 기본 물질이 될 수 있는 속성은 바로 뭐냐면은 다른 원소보다 다양한 분자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가서 또 설명하겠지만 탄소는 이렇게 최외곽 전자의 배치 덕분에 이렇게 네 가지 서로 다른 원자나 혹은 그 원자들의 모임인 원자단과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원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탄소에 대해서 그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저희가 생물 시간이니까 탄소 결합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럼 생물에서 왜 탄소 결합이나 탄소 화합물이 중요한가라는 걸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생물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비율은 대부분의 생물에서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파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산소이고요. 그 다음으로 탄소, 수소, 질소, 칼슘 뭐 이런 식의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주요 원소의 비율이 비슷한 이유는 진화적 관점에서는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다. 즉, 공통의 진화적 기원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유사할 수 있다라는 이제 해석이 나오게 되고요. 자, 하나의 탄소 원자에서는 4개의 공유 결합을 형성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의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하필이면 탄소 원자를 기반으로 뒀기 때문에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화학적인 유연성, 그런 것들이 바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다양성의 바탕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독립된 개체이지만 이들을 좀 더 작은 수준으로 분석해 나가다 보면 그들의 중심에 어떤 물질들이 주요 물질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렇게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들이 또 더 내려갔을 때 탄소라고 하는 그 원소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화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이제 잠깐 리뷰를 해보면요. 탄소는 이제 원자 번호 6번에 원자량은 12이고요. 보통 우리가 C 이렇게 카본을 줄여가지고 씁니다. 자, 그리고 탄소의 이제 전자 배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최외곽 전자가 4개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는 자, 최외곽 전자의 배치를 고려할 때 다른 원소들과 어떻게 공유결합을 혹은 몇 개의 공유결합이 가능한가를 이제 따져보려고 할 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 수소의 경우에는 네, 그렇죠. 최외곽 전자의 배치를 봤을 때 가능한 공유결합의 개수는 하나. 그 다음에 산소의 경우에는 가능한 공유결합의 개수가 2개. 질소의 경우에는 가능한 공유결합의 개수가 3개. 그리고 탄소의 경우에는 가능한 공유결합의 개수가 이렇게 해서 4개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탄소는 다른 물질들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원소들에 비해서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변신을 할 수 있냐면요. 탄소가 이렇게 이제 일종의 골격,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변형된 형태를 가지면서 또 다양한 응용권을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어서 탄소하고 수소가 기본적으로 만들어내는 탄소 화합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탄소의 숫자가 2개였다가 3개로 늘어나면서 서로 다른 물질들을 계속 확장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두 가지 물질은 탄소 4개와 수소 10개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개수나 비율은 똑같은데, 자, 지금 보면 브랜칭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렬로 배열하느냐, 아니면 마치 이렇게 나뭇가지에서 가지가 새로 난 것처럼 가지치기 방식으로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물질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어, 탄소가 일반적으로 4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중결합을 형성하기도 하는데요. 이 이중결합의 위치가 1번 탄소와 2번 탄소 사이이냐, 2번 탄소와 3번 탄소 사이이냐, 뭐 3번 탄소와 4번 탄소 사이냐, 이런 이제 이중결합의 위치가 어디 몇 번 탄소와 몇 번 탄소 사이냐에 따라서도 지금 보면 서로 다른 물질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이렇게 일렬로 늘어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화합물의 구조를 이루어서 뭐 시클로헥산이나 벤젠 같은 그런 방향성 유기물들을 만드는데도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탄소 하나가 4개의 공유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확장성과 그 다음에 골격 구조가 길이가 늘어나던 배치가 바뀌던 이중결합의 위치가 달라지던 아니면 선형이 고리 모양으로 되던 이렇게 다양한 변신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단순한 개수의 탄소와 수소 혹은 산소와 질소 이런 원소들을 가지고 아주 많은 분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선 슬라이드에서요, 같은 수의 탄소와 같은 수의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서로 배치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물질로 구분되는 경우들을 봤거든요. 자, 여기서 조금 어렵지만 이성질체라는 개념을 하나 설명해 드릴까 해요. 자, 이성질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원소와 같은 수의 원자로 이루어진 탄소화합물인데 서로 다른 구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두 물질 사이의 관계를 이성질체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원소로 또 같은 수의 원자로 구성을 할 때 이성질체는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 이성질체로 나누어집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탄소 3개, 수소 7개, 그리고 플로르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3개, 그 다음에 7개, 하나. 이 개수도 똑같은데 여기서 플로르가 어느 위치에 붙느냐, 몇 번 탄소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른 물질로 구분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결국 공유 결합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구조가 달라졌다. 그래서 구조 이성질체라고 부르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인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중 결합을 하고 있는 탄소 골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CH3가 같은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서로 마주보는 대각선으로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물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 탄소를 축으로 했을 때 같은 쪽에 같은 물질들이 배치된 경우인지 아니면 대각선 쪽으로 같은 물질이 배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것을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라고 하는데요. 같은 원자나 원자 단위 같은 쪽에 배치된 경우를 시스 폼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이제 서로 대각선으로 배치된 경우를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거울상 이성질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마치 이렇게 가운데 거울을 세워놓고 한 분자가 거울을 비춰 봤을 때 거울에서 비춰 보이는 모습으로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생기는 이성질체를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울상 이성질체는 특히 이렇게 알파탄소라고 하는, 즉 하나의 탄소에 붙어 있는 공유 결합을 한 4가지 원자들이 서로 다른, 전혀 다른 것들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의 비대칭적인 결합.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는 이런 특이한 기하학적 구조를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우리가 설명합니다. 네, 우리가 앞서서 수소 결합과 탄소 결합, 그리고 또 물 분자와 탄소 분자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소단원에서는 이런 결합과 이런 구성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들, 그 물질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질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이고요. 이건 모두 몸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나 유전 정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분자들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물질의 각각의 분자들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 개념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개념은 단위체와 중합체라는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단위체는 단위가 되는 가장 이제 작은 어떤 화합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합체는 그 단위체가 모여서 구성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위체가 뭐 2개, 4개, 6개가 아니라 뭐 수천 개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자, 생물을 구성하는 주요 거대 분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그리고 핵산인데, 자, 이 중에 3가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핵산은 바로 중합체입니다. 자, 그럼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면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핵산은 아주 반복적으로
어떤 단위체 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그 단위체 분자들 간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핵산을 학습하실 때에는 이 각각의 거대 분자, 즉 중합체를 구성하는 단위체가 뭘까? 그리고 각각의 단위체를 연결하는 결합은 뭘까?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이 중합체들은 합성될 수 있고 분해될 수 있는데 적은 수의 단량체를 가지고 다양한 중합체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합성과 분해, 즉 합쳐지고 쪼개지고 하는 데에는 이것도 일련의 화학 반응이다 보니까 효소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1, 2, 3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에 다시 하나의 분자가 더 붙어서 4번 분자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의 단위체들로부터 중합체를 만들어낼 때는 주로 이렇게 물 분자가 빠져나가는 탈수 축합이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면서 분자가 서로 연결되는,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탈수축합이라는 방식으로 보통 합성이 일어나고요. 반면에 이런 중합체가 다른 단위체로 쪼개어질 때에는 물을 더해줘서, 물을 아까 뺐으니까 더해줘서 이렇게 분해가 되는, 소위 물을 더해서 분해가 된다. 그래서 가수 분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탈수축합과 가수분해는 합성과 분해라고 하는 반대작용이기도 하고 또 물을 매개로 일어나는 반응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앞서서도 설명했지만 물은 우리 몸의 3분의 2 정도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의 합성과 분해에도 물 분자가 관여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합체 분자 중에서도 제일 먼저 탄수화물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탄수화물은 작은 당들이 합쳐져서 무수히 늘어서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중합체이고요. 자, 그리고 그 탄수화물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는 단당류라고 하는 당입니다. 단당류에 속하는 당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포도당이라고 하는 분자이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화 과정에서도 마지막에 먹었던 녹말을 포도당까지 분해하면 세포에서 흡수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실제로 포도당은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크다면 클 수 있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작지 않은 예, 이렇게 탄소가 6개인 분자입니다. 자, 당을 분류할 때는 우리가 탄소를 몇 개 가졌냐에 따라서 탄소가 3개인 경우에 3탄당, 5개의 경우에 5탄당, 그리고 6개의 경우에 6탄당인데요. 방금 봤던 포도당은 탄소가 6개니까 6탄당의 대표주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글루코즈, 즉 포도당이고요. 여기는 프룩토즈.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과일 속에서 먹었을 때 달콤하다라는 맛을 느끼는 바로 그 과당 분자입니다. 포도당 역시 포도를 먹었을 때 우리가 포도 과즙에서 느껴지는 달콤한 맛이 바로 이제 포도당의 실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포도당과 과당은 사실은 서로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나 원자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다른 물질로 구분하는 거죠. 자, 바로 이게 무슨 관계라고요? 네, 앞에서 배웠던 이성질체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탄소를 골격으로 하는 탄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탄소와 산소가 결합하는 이중결합이 몇 번 탄소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포도당과 과당을 서로 구분해서 서로 다른 물질로 구별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탄소의 개수가 달라도 서로 다른 당, 그리고 탄소의 개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이런 결합의 위치나 구조에 따라서 서로 이성질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단당류들이 존재합니다. 자, 단당류는 세포의 주요 양분이자
다른 유기분자를 합성하는 데 필요한 원료가 된다라고 하는데 단당류들을 모아서 커다란 중합체인 탄수화물을 만들기도 하고 또 단당류를 기반으로 해서 세포에서 ATP를 만들 때, 즉 세포호흡의 기질로 사용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단당류들이 두 개 만나서 서로 결합하면 말 그대로 이당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당류는 두 개의 단당류가 결합을 한 건데, 자, 여기 보세요. 두 개의 단당류가 결합을 할 때 한쪽에 있는 OH기, 다른 쪽에 있는 OH기가 서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한쪽에서는 OH가, 한쪽에서는 H가 빠져나가는데 이들이 같이 빠져나가면서 뭘 이루냐면 물을 이루죠. 자, 이렇게 물이 빠지는 것을 아까 앞서서 뭐라고 배웠나요? 네, 제가 탈수 축합이라고 표현을 썼고요. 물이 한 분자가 빠지면서 두 분자가 서로 결합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포도당과 포도당이 각각 만나서 말토즈라고 하는 엿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분자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단당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당류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자, 이당류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또 어떤 단당끼리 결합하느냐라는 그 조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또 이당류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방금 보셨던 예처럼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하면 엿당을, 포도당과 과당이 서로 이성질체 관계였죠. 결합하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설탕이 됩니다. 자, 그리고 포도당과 갈락토스라고 하는 단당류가 결합하게 되면 바로 젖당이 되는데요. 이것은 포유동물의 어미가 새끼를 키워서 먹이는, 새끼를 키울 때 먹이는 그 젖 속에 들어있는 달콤한 성분이 바로 젖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만들어지는 이 결합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의 포도당에서 1번 탄소 부분과 다음 포도당의 4번 탄소 부분에서 서로 산소를 하나 매개로, 물론 이미 물 분자가 빠졌어요. 이루어지는 결합이다. 그래서 1,4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하는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단당류가 이당류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방식으로 계속해서 단당류들이 만약에 결합을 하게 된다면 이당류가 3당류, 3당류가 4당류. 네, 사실 그런 용어는 쓰지 않지만 이당류들이 이제 다당류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당 분자들이 서로 결합을 한 구조로 변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 번째로 다당류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수백에서 수천 개의 단당류들이 앞에서 배웠던 글리코시드 결합, 즉 뭐냐면 단당류와 단당류가 서로 결합할 때 탈수 축합이 되고 산소를 매개로 연결되는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이제 중합체를 드디어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중합체인 다당류에는 그 기능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세포 속에 저장하는 저장성 다당류인데요. 이걸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뭐에 쓰냐면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식물세포가 저장하고 있는 녹말, 그리고 동물세포가 저장하고 있는 글리코젠이라는 물질이 대표적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현미경 사진이 뭐냐면은 바로 감자세포에서 이렇게 녹말 입자가 관찰이 되고 있는 그런 현미경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이 녹말이 바로 저장 녹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구조적으로 모식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지금 육각형의 작은 요 블럭 같은 요 입자들이 전부 단당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개의 단당류가 연결됐는데 이렇게 쭉 선형으로 연결되는 것을 아밀로스 구조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가지치기 형태로 연결되는 구조를 아밀로펙틴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밀로스, 아밀로펙틴과 같은 그런 특이한 구조를 가지면서 굉장히 많은 다당류들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당류 중에 또 다른 기능성 다당류는 바로 구조 다당류인데요. 자, 세포 또는 생명체를 보호하는 구조물을 만든다.
자, 어떤 걸까요? 하나는 식물세포가 갖고 있는 셀룰로스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우리가 섬유소라고 더 잘 알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야채 같은 걸 먹을 때 이렇게 씹다 보면 뭔가 이렇게 질겅질겅 하면서 실 같은 느낌이 드는 어떤 그런 구조를 느껴본 적이 있을까요? 바로 그 구조가 셀룰로스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셀룰로스는 우리가 이제 구조를 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게 단당류들이 서로 늘어섰는데, 이것이 아까 앞에 봤던 아밀로스나 아밀로펙틴과는 달리 이렇게 선형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 모양의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실 모양의 구조들이 이렇게 격자를 이뤄요. 가로, 세로, 줄을 이렇게 이뤄가지고 단단하게 식물세포의 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물의 경우에는 키틴이라 그래서 주로 이렇게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는 뭐 개나 가재나 하는 생물들이 자신의 외골격 껍질을 이루는 그 구조가 바로 이런 구조 다당류의 형태인 바로 키틴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두 번째 물질인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를 가지는데요. 그럼 아미노산이 바로 뭐냐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중합체의 단위체가 됩니다. 그러면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가 연결이 되면 하나의 단백질을 구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미노산은 또 뭘로 구성되어 있나라고 하고 살펴봤더니, 자, 여기서 가운데 중심에 바로 탄소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름을 알파 카본이라고 붙였는데요. 자, 아까 제가 얼핏 한번 알파 카본을 이성질체 부분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탄소는 최외곽에 4개의 전자를 가지니까 맥스 4개의 단일 결합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단일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때 탄소를 중심으로 4개의 결합을 형성하는 원자나 혹은 원자단이 모두 다를 때 이 가운데 탄소는 우리가 소위 비대칭 탄소다 라고 해서 알파 탄소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면 이 탄소가 누구랑 결합을 하나라고 봤더니 한쪽으로는 수소와 한쪽으로는 NH2.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미노기라고 부르는 아미노 그룹. 그다음에 여기는 COOH. 그래서 다른 말로 카복시 그룹이라고 부르는 카복시 그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는 어떤 아미노산이나 다 동일해요. 여기는 공통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단백질은 그 구성 단위가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들은 중심에 탄소가 있고 탄소가 이제 4개의 공유 결합으로 원자나 원자단과 연결되는데 그 중에 3개의 결합 부분은 모든 아미노산이 동일해요. 자, 그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는 R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뭐냐면 리액션 그룹. 그래서 반응 그룹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떤 화학 작용기들이 붙느냐에 따라서 이 아미노산의 성격이 극성이냐 비극성이냐 혹은 플러스 이온을 띠고 있느냐 마이너스 이온을 띠고 있느냐 하는 식으로 그 성격을 좌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물체의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단백질이 있지만 하지만 그 굉장히 다양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단백질을 구성하는데 이용되는 단위체인 아미노산은 20종류가 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체에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들은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몇 개를 어떤 배열로 배치했는가에 따라서 그 특성이 나중에 단백질 됐을 때 다 달라질 수 있다. 자, 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아미노산이 그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되고 또 아미노산이 중심 탄소를 기준으로 지금 공통 부분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자, 이 그림에서 한번 보실게요. 여기 지금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서로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극성인 알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친수성인 그룹,
또 하나는 전하를 띤 알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친수성인 그룹, 그리고 비극성인 알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수성인 그룹, 이렇게 해서 각각을 나누어 놓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색칠된 부분들을 한번 보죠. 자, 여기 초록색,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은 바로 뭐냐면 아까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에서 설명했던 알기, 즉 작용기 부분입니다. 자, 반면에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공통 부분은 모든 아미노산이 공통적으로 갖는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 아미노기, 카복시기가 서로 연결된 그 부분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미노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아미노산의 성질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고, 또 그 성질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20가지 아미노산을 갖다가 소개해 놓은 이 도표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여러분 수준에서 여기 있는 복잡한 아미노산들을 막 다 외우시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0가지 서로 다른 물질들이 아까도 선생님 설명했지만 몇 개가 어떤 배열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단당류가 2개 결합하면 이당류, 이당류들이 또 여러 개 결합하면은 다당류가 된다라는 설명했는데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한 아미노산의 카복시기 부분과 다른 아미노산의 그 아미노기 부분이 만나서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벌써 2개가 아미노산이 결합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서 결합이 일어나는 것을 보셔야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한 아미노산의 카복시 그룹, 말단에 있는 OH기와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 그룹에 있는 수소 사이에서 서로 결합이 일어나면서 이들 분자가 빠져나갑니다. 자, 이걸 또 뭐라고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탈수축합. 물이 빠지면서 합성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물이 빠졌고 이들 사이의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그 결합의 이름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아미노산의 경우에는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모두 다른 물질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칭적이라고 볼 수 없죠. 자, 그래서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방향성을 갖는다. 즉, 카복시 말단 부분과 아미노 말단 부분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의 서열과 그 다음에 알기가 어떤 게 있냐에 따라 가지고 이 생성된 폴리펩타이드들은 알기들끼리의 약간 어떤 힘의 작용 때문에 어떤 접힘 구조라든가 꼬임 구조 혹은 서로 반발하거나 서로 부착하려는 성질을 갖게 되다 보니까 특이한 입체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폴리펩타이드의 최종적인 구조라든가 얘가 어떤 화학적 성질을 갖느냐라는 것들이 약간 누적적으로 혹은 결과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으로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이 돼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이제 그 단백질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백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알기들끼리의 상호작용이라든가 또 펩타이드 어떤 골격에서의 어떤 전하들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것들 때문에 특별한 특징적인 3차원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미노산이 여러 개 늘어서 있는 그 폴리펩타이드 자체가 단백질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단백질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가 독특한 형태로 접혀서, 즉 입체적으로 개성을 가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 물질을 기능을 가진 단백질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실 때 단백질이 그려져 있는 게 입을 약간 벌려 있는 어떤 구조라고 치면 여기에 어떤 표적 물질이 결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단백질로 만들어진 효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특정한 표적 물질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입체적인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 바로 단백질의 기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 예를 한번 볼게요. 분자 인식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몸속에 있는 혹은 외부에서 침입해서 몸속으로 들어온 특정한 분자를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방어를 담당하는 항체 단백질은 바로 우리 몸으로 침입해 들어온 독감 바이러스가 분비한 어떤 물질, 즉 단백질을 갖다가 잘 감지해서 이렇게 블로킹, 결합을 시켜버려야 하는데 이때에도 두 개의 서로 맞닿는 부위에서 어떤 입체 구조의 특이성을 가져야 이 항체가 제대로 작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엔돌핀하고 몰핀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엔돌핀은 우리의 뇌에서 나오는 소위 행복 호르몬이라고 말하는 우리 뇌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물질이고요. 반면에 몰핀은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마약의 일종이에요. 자, 근데 놀랍게도 엔돌핀하고 몰핀하고 서로 갖고 있는 전체적인 쉐입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어떤 수용체, 수용 분자에게 결합하는 부분이 아주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 자연스럽게 엔돌핀이 나올 때 우리가 되게 행복하다, 기분 좋다 이런 느낌을 느끼는데 엔돌핀이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몰핀이 들어가게 돼도 엔돌핀이 나온 것과 같은 똑같은 상황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수용체에 작용하여 같은 작용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입체 구조, 물론 전체 구조가 아니라 사실은 결합에 관여하는 그 부분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에 있어서? 단백질의 기능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미노산들의 배열로 만들어지는 폴리펩타이드, 그리고 그 폴리펩타이드가 특정한 입체 구조를 가져서 우리가 특정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단백질로 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로 차수가 높아질 때마다 점점 복잡해지는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자, 1차 구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아미노산 서열 자체, 뭐 여기 라이신, 뭐 히스티딘 이런 식으로 알지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들이 늘어서 있는 이 단계를 1차 구조라고 하고요. 이렇게 늘어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각각의 아미노산들이 가지고 있는 알기라든가 아니면 그 골격, 아미노산의 어떤 골격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꼬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접히기도 하는데 이것을 알파 나선 구조라든가 베타 병풍 구조. 지금 여기서 좀 자세하게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쪽으로 가서 보시면 알파 헬릭스라 그래가지고 네 번째 아미노산마다 수소 결합이 계속 형성돼서 이렇게 특이하게 꼬불꼬불하게 나선형으로 구부러진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나란히 놓여 있는 이제 가닥 사이에서 또 수소 결합이 이렇게 새롭게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접힌 구조가 나타나는 이런 특이한 형태의 구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은 그 3차 구조의 경우에는 이렇게 접혀서 가까이 간 구조에다가 더하기 네 가지 힘. 첫 번째로는 그 알기 간의 어떤 수소 결합이라든가 아니면 소수성 상호작용. 소수성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소수성 그룹들끼리, 그러니까 알기 중에서도 소수성 그룹들끼리 서로 가까이 가려는 그런 일종의 약한 인력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황화 결합. 그래서 설브히드리기 간에 서로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거나 또 아니면 아주 자연스러운 플러스 찰지와 마이너스 찰지.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띤 이온 간의 이제 결합에 의해서 서로 붙기도 하고 또 강하게 밀착 결합을 하기도 하고 약하게 상호작용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것끼리는 반발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특이한 형태의 3차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까지만 가도 3차 구조 자체로서도 우리가 기능을 가지는 단백질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 자, 여러분, 이거는 헤모글로빈 분자인데요.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혈액 속의 적혈구. 자, 적혈구는 주로 산소 운반을 하죠. 그런데 적혈구 내에서도 산소와 결합하는
분자가 바로 여기 나오는 헤모글로빈 분자인데 헤모글로빈 분자는 분석해 보면 이렇게 폴리펩타이드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자, 그런데 그림에서도 보면 색깔이 두 개, 두 개씩 같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알파 구조 두 개와 베타 구조 두 개로 되어서 네 개가 합체를 할 때 비로소 하나의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기능적인 단위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가 합체해서 하나의 기능 단위를 만드는 것을 4차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차 구조로 되어 있고 점점 차수가 올라갈 때마다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추면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3차 구조나 혹은 2차 구조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이렇게 입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 어떤 분자들 간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주요 생체 물질인 지질로 가겠습니다. 자, 지질은 특이하게도 이제 아까 설명했던 단백질이나 탄수화물하고는 달리 중합체가 아니고요. 그냥 생체 고분자입니다. 고분자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분자들이 여러 개가 연결된 건데요. 지질의 경우에는 자, 소위 이제 우리가 지방 같은 것들 생각할 수 있는데 물에 잘 녹지 않죠. 그래서 소수성을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지질도 보시면은 일부 극성 부분을 갖긴 하지만 대부분이 바로 비극성 부분을 가져요. 그리고 그 비극성 부분을 이루는 물질은 뭐냐면 전부 탄소, 수소예요. 그래서 이것을 탄소하고 수소가 결합되기 때문에 탄화수소라고 부르는데 탄화수소들이 줄줄이 늘어서서 다양한 기류로 늘어서 가지고 사슬을 형성하는데 얘네들이 비극성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에 네, 극성을 띠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질은 우리가 소위 총칭인데요. 그러면 지질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at이라고 하는 지방, 그리고 세포막을 이루는 중요한 성분인 인지질, 그리고 세포막을 이루는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인 스테로이드, 그리고 요 세 가지 지질 분자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방을 볼 텐데요. 지방은 크게 그 구조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나뉩니다. 자, 우리는 지방을 아마 소화단어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텐데 주로 3대 열량 영양소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얘기했고요. 그때 말했던 그 지방이 바로 여기 나오는 fat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방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하면 탄소 골격을 바탕으로 하는 이제 이 화합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글리세롤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글리세롤은 한쪽으로는 OH, OH, OH기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OH기에 지금 보면은 한쪽에 카복식이 분자를 가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극성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비극성이고 분자를 가진 지방산의 부분하고 서로 결합하는데 여러분 OH기와 OH기가 만나는 걸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납니까? 맞습니다. 한쪽에서 OH, 한쪽에서 H가 탈락하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결합의 이름을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합체해서 지방이 될 때 소수성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런 극성을 띤 부분들 사라지고 완전히 비극성 분자로 이렇게 탈바꿈하기 때문에 되고요. 지금 글리세롤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 3개와 연결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지방 중에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있는데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상온에서 상태가 고체냐 아니면 액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동물성 지방들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 고체를 띠고요. 그럼 어떻게 고체인가 하고 배열을 보면은 이렇게 지방산 꼬리 부분이 일자로 이렇게 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온에서 액체인 식물성 지방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우리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액체 기름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렇게 지방산 꼬리 부분에 이중 결합을 갖는 부분이 있는데 이중 결합 때문에 구조적으로 꺾입니다. 그래서 꺾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자의 직선 구조보다는 유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꺾임의 이중 결합을 갖는 그런 혹은 이중 결합이 하나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개일 수 있는데요. 그런 불포화 지방산의 경우에는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인지질을 살펴볼 텐데 인지질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고요. 우리가 소위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인지질이 한 겹도 아니고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세포막을 구성할 때 이렇게 인지질이 두 층으로 쌓아서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지질을 떼놓고 보면 하나의 인지질 분자는 크게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머리 부분은 극성이고요. 꼬리 부분은 소수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하나의 몸체에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두 부분이 결합되어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것을 머리 부분은 물과 친하고 꼬리 부분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물과 친하지 않는 그리고 혹은 기름과 친한 그래서 양쪽인 매질과 모두 친할 수 있다. 그래서 양친매성이라고 하고요. 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포를 생각했을 때 세포는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데 세포의 안쪽을 대부분 채우는 것은 물이에요. 또 하나는 세포의 바깥쪽을 대부분 둘러싸는 것도 물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포는 세포막을 경계로 바깥쪽도 물, 안쪽도 물. 자, 그래서 물하고 칠한 머리들이 바깥쪽으로도 안쪽으로도 늘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물하고 서로 친하지 않은 소수성의 분자들이 소수성 분자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늘어서는 배열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된 층이 바로 인지질 이중층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자인 스테로이드인데요. 스테로이드는 특이하게 이렇게 탄소 중에서도 고리를 갖는, 4개의 고리를 가지는 탄소 골격으로 구성된 물질들을 우리가 모두 총칭해서 말을 하고요. 자, 스테로이드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스테로이드 중에는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이것이 바로 남성 호르몬, 에스트라디올은 여성 호르몬. 그래서 주로 성 호르몬이라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그 분자가 바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백본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가 기본 골격이고요. 여기에 어떤 다른 부수적인 작용기들이 붙는가에 따라서 뭐 어떤 것은 콜레스테롤이 어떤 것은 뭐 테스토스테론이 이렇게 되는 식으로 변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콜레스테롤은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이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때는 주로 고지혈증을 얘기할 때 콜레스테롤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건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콜레스테롤은 혈액 속을 흐르는 혈중 콜레스테롤 양이 일정 이상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요. 실제로 콜레스테롤이라는 성분은 원래 그 자체가 우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구성 성분입니다. 자, 아까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그랬고 여기에 물과 친한 머리, 물과 친하지 않은 꼬리, 머리 이런 구조의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사이사이에 껴있는 이 분자 4개의 탄소 골격을 기반으로 하는 이 분자가 바로 콜레스테롤인데요. 자, 콜레스테롤은 우리의 세포 안 밖으로 물질이 출입하는 막이 너무 견고하거나 이렇게 딱딱해도 출입에 문제가 생기고 또 너무 유동적이어도 경계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해체가 돼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세포막이 적당한 유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그런 완충적인 물질로서 아주 중요한 필수 성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생체 분자인 핵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핵산도 아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단위체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중합체입니다. 자, 그런데 핵산은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핵산은 바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고 발현이 되도록 돕는 분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저장하는 의미에서는 DNA, 전달하는 의미에서는 RNA, 그리고 발현이 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단백질로 해석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헥사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단위 물질로 이루어진 중합체인데요. 자, 그 헥산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DNA와 RNA. DNA라고 우리가 그냥 짧게 약자로 줄여서 부르지만 전체의 자기 이름은 디옥시리보 뉴클레익 애시드라고 부르고요. RNA는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DNA라고 하는 헥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디옥시리보 뉴클레오타이드이고요. RNA라고 하는 헥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리보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어쨌든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가 기본 단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단계에서 학습을 했었던 여러분 유전자의 발현을 생각해 보면 중심 원리라고 배웠었죠? DNA에서 RNA를 만들고 이것을 전사, R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번역 과정을 거쳐서 결국 핵 속에 있는 DNA의 정보가 특정한 단백질로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는 크게 유전자의 발현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기본 단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DNA와 RNA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자, 뭐가 차이가 나냐면 DNA를 이루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와 RNA를 이루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성분의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 원리는 비슷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중합체입니다.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들을 폴리 다수의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뉴클레오타이드는 이렇게 세 가지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오각형으로 그림을 그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탄소가 5개 있는 5탄당 단당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산기가 하나 붙어 있고 또 반대쪽에는 이렇게 염기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탄당, 질소염기, 인산기 이렇게 세 개가 결합을 하면 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하는데요. 자, 여기서 DNA와 RNA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이 다릅니다. 그래서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이고요. 그리고 RNA를 구성하는 당은 그냥 리보스라고 하는 당입니다. 뭐가 차이가 나냐면 여기에 리보스라고 하는 5탄당에서 2번 탄소에 붙어 있는 그 작용기가 여기는 H, 여기는 OH죠. 그래서 여기가 산소가 하나 적기 때문에 산소 하나를 옥시즌을 하나 제거했다. 그래서 D, 옥시, 그리고 D는 똑같죠. 자, 그래서 산소 하나가 적은 것이, 당을 쓰는 것이 DNA이고, 아닌 것이 RNA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산기는 동일하고요. 질소 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DNA, RNA에서 모두 나타나는 염기들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A, G, C가 그렇고요. T는 타이민이라고 하는 T는 DNA에서만, 그 다음에 우라실이라고 하는 U는 RNA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자가 DNA냐 RNA냐를 구분할 때 당을 보고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염기를 보고도 구성하는 염기에 U가 들어가면 아 이건 RNA구나, T가 들어가면 DNA구나 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기본적으로 인산, 당, 염기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럼 그들끼리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걸 한번 보실게요. 이때 연결하는 그 반응은 뉴클레오타이드들끼리 중합체를 형성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할 때 만들어지는 결합은 포스포 디에스테르 결합이라고 하는 반응이고요. 이것 역시 탈수 축합입니다. 이게 굉장히 공통된 반응이죠. 계속 단위체가 중합체 형성할 때 물 분자가 빠지는 방식으로 합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루진 않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럼 이 중합체를 분해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물 분자를 첨가해서 가수 분해하는 방식으로 분해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인산, 당, 염기 분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그 다음에 오는 인산당 염기라고 하는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와 결합을 할 때 이렇게 5탄당에 붙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다음에 오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상기 부분과 서로 결합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3' 말단이라고 하는 3번 탄소의 말단에 있는 OH기와 그리고 5번 탄소, 그 뒤에 오는 뉴클레오타이드의 5번 탄소에 붙어 있는 인상기가 서로 결합을 하는 방식으로 매개가 지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결합이 포스포 디에스테르 본드라고 하는 결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포스포 디에스테르 결합에 의해서 바로 그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여러 개 연결돼서 커다란 핵산이라고 하는 중합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